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지난주에 시장이 급락한 이후로 저도 종목들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배당주야 알아서 잘 굴러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조합을 잘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저도 한 4%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추천주 종목들 보면 대부분 배당주 위주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온 종목들은 배당주도 마찬가지고 시세 차익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한 주간 시장을 보면 자 생각보다 변동폭이 컸던 모습입니다. 자 급락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이끌어오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890까지 올라갔다가 2,700선을 무너지면서 2,38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500선입니다. 자 일목균형표상 26주를 먼저 내다보는 선행지표를 봤을 때는 2,650선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오는 게 정상인데 일단은 하락폭 이후에 올라와야 되는 것들이 못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최근에 피킹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AI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목요일도 AI 변동폭이 되게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뭐 복잡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팔란티어를 예전에 설명드렸을 때 만들었던 AI의 어떤 그 큰 흐름 자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엔비디아가 막 올라올 때 팔란티어는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고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종목들은 자, 생각보다 오르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실제로 발생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엔비디아와 TSMC의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따로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반면에 자, 얘네들은 생산하면 팔리고 이런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한 밸류체인 상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것인가가 중요한 그런 포인트였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랑 HBM 반도체를 무조건 설계하고 판매하면은 무조건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이고 사실은 이 반도체 칩이 없어서 못 파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얘네들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에 들어가는 원가 자체는 싸지만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키기까지 되게 고민이 많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화에 고민이 되는 종목들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에도 사실상 하이닉스를 좀 보는 이유가 저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겠지만 특히나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적자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에 종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서 제가 하이닉스를 지난주에 추천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더 볼 수 있는데 자 월가가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제가 시장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중요한 큰 카테고리로 두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적이고요. 수급은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무너진 거죠. 결과적으로 자,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엔화의 자금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는데 이것들이 빠져나오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약세를 보였었고 실제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실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전력 인프라 기업에 대한 ETF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인프라 기업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뭐 나름대로 지난주 시장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정리해 볼 텐데 지난주에 빠졌던 것들은 이것 때문에 빠졌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뭐 샴의 법칙 해가지고 실업률의 평균값보다 실업률 발표되는 게 더 높게 되면은 이게 경기 침체 우려로 받아들이는데 보통은 역사적으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때 이전에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엔화가 금리 인상을 해버렸고 달러는 금리 동결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간격이 좁혀지면서 엔화의 가치들이 떨어지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자금들이 다시 엔화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자금들이 75% 정도 청산되어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 제로금리 혹은 0.25% 금리의 엔화 그리고 5.5%의 미국채를 샀던 이 트레이드 전략에서 엔화는 가만히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좁혀지게 되면은 또다시 청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철저히 실적이나 배당주 위주로 접근하는 현재의 투자 방법이 맞다라는 것을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종목들도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은요. 경제 지표가 아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측면에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좀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실질적으로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오르는 상태였습니다. 자,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이 나스닥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변수들이 일단은 사라졌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만큼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7월 소매 판매 그리고 7월 CPI 두 가지가 나올 거고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잭슨홀 미팅이라는 것을 합니다. 중앙은행에서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FOMC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레벨은 50에서 100bp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뭐 계속해서 바뀌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문제는 CPI입니다. CPI가 둔화되는 것은 또 원래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3% 정도 수준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CPI가 오르면은 오르는 대로 문제, 그리고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대로 경기 침체가 아니냐라는 문제로 빚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 일단은 CPI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라고 다음 주 시장을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엔화의 가치를 차트로 나타낸 겁니다. 엔화가 상승하면 차트가 올라가면 상승이고요. 떨어지면 하락입니다. 자, 상승을 갑작스럽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전 세계로 퍼져 있던 이제 엔화의 이 담보 비율이 문제가 됐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싼 금리 혹은 제로 금리 수준의 이 일본의 엔화를 바탕으로 돈을 많이 주는 미국채를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채를 이렇게 막 샀는데, 자, 문제는 미국채를 담보로, 워낙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이거를 담보로 전 세계에서 신용으로 많이 땡겨 쓴 것도 있단 말이죠. 원래는 워낙 금리가 싸니까 담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쌌는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고 이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빨리 갚아라라는 담보 비율 혹은 더 추가해라 라는 담보 비율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빠르게 회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75% 정도는 대출 나갔던 레버리지 상품들은 다 회수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금리 인하 못하는 게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해버리면 다시 그 간격이 좁혀지면서 나머지 청산 자금들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일단 시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실적, 기업 실적과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피를 보는 것들은, 자, 일단은 보세요. 지난주에 시장이 가파르게 올랐던 거, 배당주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타부타 설명할 것도 없이 이 차트로 보시게 되면 배당주는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또 8월 5일날 급락했을 때는 같이 떨어졌죠. 근데 더 빠르게 회복했었던 이유가 바로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배당주인 KTNG, 담배로 유명한 회사인데, 자, 배당주입니다. 국민연금이 11%를 보유하고 있고 배당률이 5.9%입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은 안정적인데 연으로 한 6%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다 배당주에 다 목을 매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지금 1조 이상씩 벌어들이고 있는 이 회사가 배당까지 많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폭발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투자 심리는 아직도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이후에 회복이 다 안 됐어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더 크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철저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시장을 보면요, 역시나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 아직 못 오른 거 진짜 많거든요. 절대로 개인들이 사고 있는 거는 철저히 배제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이 적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뭐였냐라고 보시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실질적으로도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도 아직도 개인만 사고 있는 그런 모습. 시장이 급락하고 난 다음부터 사고 있는 종목들이 다 삼성전자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에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하이닉스입니다. 자, 8월 9일날 수급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금요일은 보통 수급이 별로 없거든요. 자, 근데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KTNG 이런 종목들이 제조업 쪽에서 많이 올라갔고요. 자, 그다음에 유통업 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배당주들, 그다음에 전기전자에 조금 있긴 하지만 운수 장비 쪽, 철강, 비금속 별로 없었지만, 화학 종이 목재 별로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전기전자인 하이닉스, 그다음에 KTNG 배당주가 수급적으로 아주 유리한 측면에 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관 같은 경우에 8월 9일 수급 볼까요? 보시면은 KTNG, SK 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밑에는
사실상 거의 수급 자체가 좀 무의미한 수준의 숫자다 보니까 일단은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를 대표적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제가 수급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를 1조 2천억을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사는 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거의 대량으로 던지다시피 해놓고 다음날 돼서 다시 산다? 여러분들 같으면 오케이 해주겠습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그렇게 신중하게 투자하지도 않고, 매도를 던졌다라는 것은 밑에 이제 운영력이 던지겠다라고 하고 위에서 사인을 하고 또 대표한테 보고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1조를 던져놓고 다음날 다시 사겠습니다 하면은 미친놈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무조건 회피해야 되는 종목 중에 1순위고, 그동안 기관이 계속해서 사모았지만 물렸던 종목들, 그래서 더 크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컸던, 개인들이 매도했던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수급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지난주였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콜마입니다. 콜마도 보세요. 하락폭보다 더 크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걸 추천드렸던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배당으로 대표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주들이 아모레퍼시픽 이외에는 아모레퍼시픽에 몰렸던 수급들이 퍼지면서 대부분의 화장품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근데 거래가 터지면서 배당에 대한 니즈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배당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당주를 다 뽑아서 리스트업을 했었고, 이 메리츠 금융지주도 대표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그리고 CMA에서 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건 되게 획기적인, 대표적으로 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머리를 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출이 거의 4배 가까이 늘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CMA에서는 그냥 0. 아니 한 2-3% 정도 금리를 주고 주식 안 하는 금액들만 여기다 옮겨놓고 주식하면 다시 위탁계좌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CMA 자체에서 주식 안 하면 그냥 금리 받고, 주식하면 주식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런 엄청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로서는 이 CMA 수익을 포기하는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배당도 잘 나오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개선되는 그런 아주 좋은 측면에 있었는데, 갑자기 잘 올라가다가 8월 5일 쇼크 때문에 빠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안 올라갈 이유가 없었던 메리츠 금융지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 배당주나 이 안전한 종목들로 하게 되면 약간은 좀 뭔가 서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0% 이내로 비중은 알테오젠 같은 거를 지금 수급에서 워낙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 가져가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못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포트폴리오에 약간 이제 감초 역할을 할 정도로 알테오젠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10% 정도만 담으시면 딱 포트폴리오 균형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떨어져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리고 우리 대표적인 제도권 추천주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차트가 나쁘지 않았고 급락을 했었단 말이죠. 200일선, 120일선을 한 번에 무너뜨리면서 매도세가 갑자기 나왔었는데, 콜마가 아까 보였던 한국콜마가 43%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을 앞으로 강화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대표적으로 가격도 저점 부근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배당도 많이 주다 보니까 HK 이노엔이 뭐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요, 지금 보시면 거의 한 50% 이상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배당도 거의 바닥권이었지만 배당을 줄 수 있는 아주 여력이 커져 있는 상태고,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매우 높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거의 100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주당 순이익 자체도 주가를 곱하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에다가 EPS 주당 순이익을 곱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한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하는 겁니다. 어떤 건강식품이냐면 헛개수, 컨디션 이런 것, 간질환 등 약품을 하고 있고, 최근도 신약 바이오 트렌드가 또 괜찮죠. 여러 가지 테마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화장품에 이제 모회사 화장품에 대한 니즈도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유보 금액도 급증하고 있는데, 배당을 안 주면 이 회사도 세금을 많이 때려 맞게 되겠죠. 그래서 배당을 오히려 주자. 누구한테? 콜마랑 연금한테. 이렇게 해서 EPS도 증가하는 측면에 아주 우량 알짜배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마 역시도 실적이 대표적으로 50%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배당은 밑에 빠졌는데 거의 막 한 5% 정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장세 지속되고 있고, 화장품 ODM, 그다음에 제약도 CMO라고 해서 공장을 지어놓고 주문 생산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마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10%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정고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콜마도 보시면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이런 종목을 왜 삽니까? 절대로 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도 주가가 폭락했을 때 외국인이 바로 들어왔었죠. 그다음에 뭐 약간은 좀 이렇게 했었지만 다시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개인은 오히려 매도하는 모습.
자, 아모레퍼시픽은 편출 나왔어요.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주간으로 인앤아웃을 하고 있는데 편출한 게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리고 많이 빠졌죠. 삼성증권도 많이 물려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편입을 현대차를 했습니다. 이 주가 빠진 게 다시 지금 보시면 23년도보다 더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라고 하시면 되게 좀 약간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이걸 가려버렸네. 앞 1082 그다음에 2뭐뭐뭐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2천억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천억이었고 실적이 2천억까지 늘어날 것이다 해서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1분기, 2분기 실적을 합쳐보면은 780억입니다. 곱하기 2배, 앞으로 2분기가 더 남았으니까 그러면 해봐야 1,40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2천억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는 숫자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1,000억보다 더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23년보다 24년 말보다 더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수급 자체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상승을 단기간에 예측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추천을 했어요. 자, 현대차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저는 현대차랑 기아차를 다음 주에 많이 담을 건데 여기 보시면 24년 초, 23년 말에 요 정도 주가 한 21만 원, 22만 원 사이 주가였었는데 거의 한 30만 원까지 갔다가 다 밀렸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차, 기아차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많이 올라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다시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시들했던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주가 배당 상승 그리고 뭐 저 PBR 살리기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동안의 수급이 약간 좀 주춤했던 게 사실입니다만 다시 한번 배당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이 8월 달에 네 가지나 있습니다. 8월 28일 날은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해서 이때 어떤 얘기를 할 거냐 하면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은 3분기 때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4분기 때는 다시 하겠다라고 해놨지만 3분기 때는 이 내용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3분기 때 요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올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차 인도법인이 다음 주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인도에서 현대차가 계속해서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약간은 밀려 있는데 상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도의 현지 법인을 통해서 또 올릴 수 있는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수급 자체들이 좀 쏠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기아는요 돌아왔어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23년 말만큼 다시 돌아올 만한 수준인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시 떨어진 상태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급이 뭐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받침이 되면 언젠가는 오르는 게 또 기업의 실적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면 자 1조 1천억 수준의 매출, 11조 정도의 수준의 매출, 13조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영업이익을 지금 보시면은 두 개를 합쳤을 때 한 6조, 7조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은 약 13조, 14조 수준인 거예요. 자, 근데 23년 분기 말로는 11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까지 다시 밀리려면은 이 실적이 더 안 좋은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이때 만약에 3조 6천억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쇼크로서 주가가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자, 지금으로서는 주가가 이렇게 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원래는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잘 버텼어야 되는 건데 8월 5일 쇼크로 인해서 폭락을 했었고 자 이제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올라온 종목, 올라올 종목, 올라오지 못할 종목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기아는 대표적으로 앞선 테마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함께 절대적으로 이제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기본적으로 있죠. 한 5% 정도 주잖아요. 5.6% 정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메리트 배당을 주면서 주가가 안 오른 종목들을 찾고 있단 말이죠.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래서 북미의 EV6, 미국에다가 EV6에 대한 보조금도 7,500불씩 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점차 인도 의 점유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점유율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쇄 되면서 주가가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하락폭이 대표적으로 과도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물론 23년에는 적자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좀 가파르게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국면에 올랐던 하이닉스였단 말이죠. 자, 근데 보시면은 23년 말 수준의 가격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왜 안 사냐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락했을 때가 오히려 엄청나게 기회였고 주가가 단기간에 10% 이상 오르는 그런 측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하는 건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한 두 세대 정도 앞서고 있어요. 이미 4세대는 90% 이상을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 다음 단계를 왜냐하면 4세대는 이미 밀려 있단 말이죠. 하이닉스한테. 그러니까 이 세대를 뛰어넘고 그 다음 세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계속해서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를 통과했다. 아니다, 통과했다. 아니다. 계속해서 이 삽질만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기술차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게 되고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 공장이나 뭐 납품이나 여러 가지 또 점유율 조정이나 한참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는 것이 필요한 이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무조건 하이닉스로 가는 것이 23년도에 주가 대비해서 진짜 안 오른 거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회귀하는 속도가 되게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 그다음에 기아, 현대,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 종목들 있잖아요. 뭐 신한지주나 기업은행,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지난주 방송 보시면 될 텐데 또 그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계시고 약간 주춤한 것들이나 이 정도면 됐다 하신 종목들을 팔아서는 기아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제가 드린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계시면은 나쁘지 않은 8월 달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한 이틀 쉬었더니 또 이 여러 가지 또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댓글도 안 좋은 것들이 많았고 뭐 주가 하락이 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이 많을 텐데 저도 어떤 힘내서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잘 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